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전받는 21세기 금융자본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금융기법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됨으로써 금융산업도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뱅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금전 거래에서 개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비우량 고객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연봉 수준이 낮은 직장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회사로 가서 조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 매입의 경우 대체로 30년까지 허용되는 장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만 있으면 은행 대출로 집을 비교적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대주로서 차주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집을 담보로 잡아두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 차원에서 대주를 보호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은행 돈을 쓰는 차주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차주가 집을 산 후에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집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foreclosur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주에게는 남아있는 빚이 없는 것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대주와 차주 관계도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몰고 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미국 제2위 모기지 대출 회사인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미국 10위권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008년에 들어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의 파산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08년 9월 6일 주택시장 침체와 모기지 손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두 개의 후원회사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 이 두 회사를 국유화하고 각 회사에 대해 1천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미국 전체 모기지 채권의 50% 정도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페니 메이의 원래 명칭은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NMA이었으며 또 1938년 대공황 시기에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도록 여성 이름처럼 들리는 페니 메이가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페니 메이의 설립 목적은 주택저당 증권 형태의 모기지 대출 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유동화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레디 맥의 원래 명칭은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약자를 이렇게 쓰면은 FJLMC인데요. 남성 이름처럼 들리는 프레디 맥가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197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렇듯 프레디 맥은 페니 메이와 함께 모기지를 사들이고 또 이를 주택저당 증권을 만들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 두 모기지 회사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모기지 손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6일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 지원해오던 이 두 회사를 국유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의 2008년 파산 충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요, 독일 유태인 출신의 헨리 이마뉴엘 그리고 메이어 레이만 3형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1847년 면화
솜 장사로 출발한 회사였습니다. 이 삼형제는 면화 사업에서 큰 돈을 번 후에 금융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대박을 쳐서 엄청난, 그래서 2007년에는 골드만 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그 이어서 뉴욕 월스트리트의 제4위 투자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승승장구했죠. 탄탄하고 안정된 금융기업으로 크게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오로라 론 서비스는 프라임 우량과 서프라임의 중간인 올트-A, ALT-A 등급 모기지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BNC 모기지는 비우량 등급 전문 회사였습니다. 2000년에 들어와서 리먼 브라더스는 투자은행업은 거의 포기하고 모기지 전문 헤지펀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보다 당시 항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금융시장이 훨씬 좋게 보였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험성도 함께 크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비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요, 수익을 남기는 펀드인데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헤지펀드는 레버리지 기법을 쓰는 것이라서 위험이 큽니다. 근데 레버리지라고 뭐냐? 레버리지는 지렛대라고 하는 건데요. 금융에서는 자본금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대출을 받아서 다른 연동 상품을 사는 방식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안고 수익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 파산 직전에 자본금 225억 달러의 회사가 6,8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도 크게 점프했는데요. 2006년에는 26% 수준이었는데 2008년 파산 바로 전에는 33%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분기에, 4분기에 28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실을 메우려고 경영진은 60억 달러의 신주 발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소문이 나쁘게 돌고 상반기 회사 주가는 7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는 뉴욕 지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파산이었습니다. 160년 동안 금융업을 해온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미국의 제4위 대형 금융회사였습니다. 그리고 6,390억 달러 자산과 6,130억 달러 부채, 그리고 45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녔던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주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부실화 사태로 인해서 2006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 부도를 맞은 9개의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어 스탠스, 시티그룹,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프레디 맥, 패니 메이, 메트라이프, 그리고 하트포드 파이낸셜 그룹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미국의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자는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금을 빼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대 증권사인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금융 쓰나미가 전 세계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한국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운 좋게도 그 글로벌 금융 쓰나미에 묻히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도 사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2008년 2분기에 발생한 28억 달러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리먼 브라더스 회사는
60억 달러의 신주 발행을 추진하면서 한국산업은행의 매각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 민유성 총재는 리먼 브라더스 회사의 인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소식이 이제 보도되면서 나름대로 레이먼 브라더스의 주가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부정적인 견해와 그리고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LB 리먼 브라더스 인수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그러자 리먼 브라더스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영기업인 산업은행의 인수 포기 이후에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는 뉴욕 지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 버냉키는 미국 연방은행 준비제도 미연준의 이사 자격으로 사실은 2002년에 11월 프리드만 교수의 90회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에 왔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에 와서 아주 뜻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벤 버냉키는 MIT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대학원 시절에 프리드만 교수님이 은유법으로 설명하셨던 헬리콥터 마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헬리콥터 마니는 공중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 많은 사람이 주어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 서프라임 모기지 은행 부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미국은 엄청난 금융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즉각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모기지 회사 은행은 물론이고요. 뉴욕 월가에 있는 주요 투자은행과 대형 보험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 헬리콥터맨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의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양적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QE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의 규모를 늘려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QE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이거나 극도로 낮아서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특별한 때에만 쓰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경기 호황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을 주택 모기지 시장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블이 터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파산하에서 쓰러져가는 모기지 회사, 그리고 투자은행, 그리고 보험회사 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폴슨 재무부 장관과 그리고 버냉키 연준 의장은 QE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화폐 유동성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의 규모를 서서히 줄여가는 테이퍼링 오프 정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 각국이 저금리 통화 공급을 대량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나 슈월츠 박사의 공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 슈월츠 박사는 1915년 11월 11일 출생했습니다. 64년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슈와르츠 박사는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만 교수와 공동으로 약 900쪽의 기기인데요. 미국의 100년 통화 역사, 1867년에서 1960년까지 기간 동안에 있었던 통화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슈월츠 박사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더불어서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홈 오너십 폴리시 때문이었다고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되게 남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든 또 자기가 소유하는 집에서 살든 비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나 정부는 저소득자 국민에게 소유주택의 장점을 과하게 강조하면서 가능하면 집을 사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랫동안 지원해 오던 두 개의 거대한 비우량 모기지 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서 소득 수준이 낮아도 또 신용도가 조금 낮은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기존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낮추거나 없앴습니다. 그래서 결국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거대한 두 개의 모기지 회사도 결국은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요.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국유화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슈왈츠 박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슈왈츠 박사는 2009년 7월 뉴욕타임즈 논평란에서 벤 버냉키가 연준 의장에 재임명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정책은 지나친 확대 통화 공급 정책이었고 또 새롭게 고안된 금융상품은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또 자세히 알리지도 않고 또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시위 구호가 이 세계로 퍼져나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이제 이 구호는 2011년 9월 17일 토요일 미국 뉴욕주 뉴욕 월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스카트 공원에서 이틀 밤을 새운 시위대는 월요일 아침이 되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월가 시위를 모델로 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워싱턴 DC, 시카고, LA,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SF,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100여 개의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습니다. 미국 내 또 다른 시위대는 We are the 99%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미국의 소득 재분배가 크게 왜곡된 것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99%, 부자는 1%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 분열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호와 시위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동시에 일어났지만 그래도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러시아, 북한 등의 소수국이 핵무기로 자유민주시장 자본주의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민주 국가들은 오히려 한마음으로 단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자유민주 국가는 소득 분배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서 갈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